오늘 해운하고 운송 섹터 한번 짚어주신다고. 네네, 저희가 해운 쪽하고 오늘 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운송 섹터들 얘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쪽도 참 애정이 막 쌓여 있는 그렇죠, 뭐 많이 고생하시는 섹터죠.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실적 좋은 거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미래를 보장을 못하겠다.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아도 뭐 철강도 그렇고 다른 업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가 못 간다. 딱 지금 그 트랩에 걸린 거 아니냐. BDI는 좋아요, 또? 안 좋습니다. BDI 떨어졌나요? 이제? 네네,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이제 컨테이너는 꺾인다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건화물 해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요 증가율이 일단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정적인 시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건화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전체 한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그러면은 건화물 전체 이제 곡물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쳐서 한 13% 이상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탄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흑해 연안 쪽에서 아무래도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경기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철광석 석탄 수입량도 예전만큼 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건화물 시장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건화물 쪽은 그나마 좀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어쨌든 중국이 뭐 어떤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리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이제 건화물 신조선 인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제 그 수요는 이제 늘어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화물 하시는 게 흔히 말하는 그 벌크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드라이버크 말씀드린 예. 거고요. 벌크는 드라이버크, 웹버크인데 저희는 건화물이라고 이제 드라이버크만 따로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벌커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공급 증가율이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가 뭐 한 2%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쨌든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는 시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조선업체들 매일 수주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근데 건화물의 발주가 별로 없었다. 그 화물선은. 그렇죠. 예. 네. 드라이버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플릿 대비 지금 수주 잔고가 약간 뭐 7%, 6,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배들인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급 증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이제 발주가 안 나왔던 이유는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발주가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네.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컨테이너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선사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떼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예. 발주가 이제 나왔던 거고, 예. 건화물 선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건화물 선사 같은 경우들은 컨테이너 선사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력이라든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규모 자체도 크지 못했다. 그리고 컨테이너하고 LNG 같은 경우는 좀 그 환경 변화에 좀 빠르게 좀 대응하면서 뭐 DF 엔진, 그러니까 뭐 LNG를 사용하는 네. 아니면 암모니아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발주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멀스크나 MSC, CMA, CGM 아니면 뭐 국내 HMM은 뭐 최근에 이제 좋아졌지만 그 외에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사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음에 넥스트 퓨어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발주가 이제 나올 수 있었지만 건화물 선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큰 사이즈의 선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주종이 되느냐, 넥스트 퓨얼이 어떤 게 주종이 되느냐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발주를 못하는 그런 뭐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양 부장님, 좀 제가 좀 도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HMM 말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장기 추이를 이렇게 뭐 월봉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이 종목이 좀 이렇게 전과가 있어요. 후루룩 뛰다가 그걸 갖다 좀 유지를 한다기보다는 금방 털썩 주저앉고 또 후루룩 뛰다가도 2010년, 11년에도 그랬네요. 그러고 나서는 그리고 뭐 차트에 권리 이런 것도 많고 하는 데다가 이번 이제 2021년에 온통 여기저기서 HMM 썸네일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에 그러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빠져나오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든 이쪽에 업황이 좋아지든 간에 이렇게 물려가지고야 저 뭐 하다못해 35,000원 이상에서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당분간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HMM 올해 그 뭐 실적 워낙 좋지 않습니까? 예. 네, 밸류에이션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배가 조금 넘습니다. PER 네. 기준으로. PBR이 PER. PER이 PBR이 아니고 PER이 한 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HMM이 이제 주가가 계속 못 가는 이유는 사실 뭐 실적 좋은 거는 뭐 미리 알고 있었다, 다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업황이 피크를 쳤다라는 네, 피크를 거거든요. 쳤다. 예, 피크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뭐 작년부터 피크다 얘기했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사실 올해 1, 2분기가 사실 네. 피크였고요. 근데 이제 피크를 치고 지금 운임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예. 유럽은 올해 이제 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미주는 올해 한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운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유럽은 한 6개월 이상 빠졌고 미주는 이제 한 1개분기 정도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네.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사실 물동량도 상당히 좋았고 2021년 같은 경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데다가 실제적으로도 일단 물동량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고요. 미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동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크는 그동안 발주가 안 나왔는데 컨테이너는 20년 하반기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속 발주가 나왔거든요. 저 컨테이너 선. 네,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공급 증가율이 이제 8.2%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수요 증가율이 지금 뒤에 보시면은 한 2.8% 정도 예상이 되는데 23년도 컨테이너 공급 증가율은 8.4%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운임이 이제 올라가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디맨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걸 기대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매크로 환경이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운임이 빠질지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운임도 빠지긴 했지만 과거 역사적인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엄청 높은 수준이죠. 예. 예, 지금 운임 보시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2020년 뭐 상반기 정도로 보시면 회색 실선이 이제 유럽인데 그때 한 20피트 컨테이너당 한 1,000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한 그 미주 서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0피트 기준으로 2,000불이 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아서 유럽은 지금 5,000불 언더로 좀 내려왔고 미주가 한 6,000 초반 정도 수준합니다. 네. 그러니까 20피트로 한 사람은 3,000불 정도. 그래도 일단 2배 이상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내내 빠져도 네.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돌아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과거 평균보다는 이 규모가 좋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익의 레벨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운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빠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럼 그 운임 수준에서 그럼 HMM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야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퍼가 1대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는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놓고 1년 반만 버티면 본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그대로 남고 이익은 다 건져내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지금 8월 이제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의 최성수기가 이제 3분기입니다. 네. 7, 8월이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시점인데 크리스마스하고 그렇죠. 땡스기빙 데이가 오니까 그 물량들이 지금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운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월이 지나면서는 좀 하락 속도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일단 HMM에 대해서는 좀 다들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싸도 보수적이다. 네. 뭐 싼 건 더 이상 한국에서 제일 싼 주식 아닙니까? 싼 걸로 따지자면 지금. 제가 그죠? 모든 종목을 알지 못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제일 싼 주식 중에 하나다. 싼 주식이지만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주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즘 뉴스의 흐름이나 차트로 봐서는 또 부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네네. 이쪽 좀 간당간당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글로비스가 저희가 네. 이제 운송업종 내에서는 올해 그나마 이제 좀 하반기에 이익 안정성이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이익 있는, 안정성. 예,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글로비스도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이 피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비스가 1,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원화 약세에 상당히 그 수혜를 받았거든요. 원화 약세 수혜주.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네, 네.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글로비스가 이제 국내 물류, 해외 물류, 뭐 CKD, 뭐 그다음에 그 기타 유통 등 이쪽으로 이제 그 사업 부문이 있는데 국내 물류를 제외하고는 다 환율이 올라가면 다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CKD 같은 경우는 매입한 부품 가격의 그 환율, 그 당시의 환율보다 이제 나갈 때 매출이 발생할 때의 환율이 높으면 저희가 이제 그 환차익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약 한 환율이 한 5% 정도 변하면은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익 가능한데 예. 그래서 글로비스가 이제 1분기, 2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다 이제 4천억 이상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분기 실적 리뷰 정리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면 글로비스가 이제 2분기 때 4천 거의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고 컨센서스는 4천억 초반, 그러니까 10% 정도 더 많이 냈는데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2분기 환율을 어느 정도 보고서 이제 에너지가 추정한 건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화가 약세 국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된 게 올해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네. 1분기 대비 2분기였거든요. 예. 지금 뭐 오늘도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하반기에 그 4분기 대비 1분기, 그리고 1분기 대비 2분기에 오른 것만큼 3분기 환율이 그만큼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냐, 그리고 4분기에도 그게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환율의 수준에 따라서 글로비스의 실적은 2분기가 피크냐 3분기가 피크냐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환율을 좀 차지하더라도 일단 현대 기아차의 해외 그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일단 판매량 자체는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해운이나 항공 쪽보다는 육상운송 쪽이 운송업체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아주 최근에 현장에 있는 분한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해운사들이 돈을 정말 역대급 떼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길어질 거라 상상도 못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도
발주를 하면서 주문도 하고 하는데 정말 희한한 게 3위 선사인 프랑스 CMAC. CMAC. 예.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항공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멀스크도 그렇고 CMACGM도 그렇고 일단 에어카고 쪽으로 네. 일단 진출을 했고요. 네. 멀스크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육상 물류 쪽 회사들도 이제 M&A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떼돈을 모르니까 아예 물류 전반적인 거를 다 포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육해공을 다 이제 예.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뭐 거듭나고자 하는 거죠. 네, 그게 그쪽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대한항공 그동안에 화물 운임으로 굉장히 버티면서 좋았었는데 이런 시장을 오히려 뺏기거나 이렇게 될 염려는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우려는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한항공은 사실 화물 전용 캐리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화물 전용 캐리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뭐 DHL이나 네. 뭐 아니면 페덱스 네.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은 그래도 이제 여객이라는 부분이 더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항공 화물은 일단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물기 몇 대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짜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국내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객기 네트워크를 각 전 세계 각 뭐 지역마다 갖고 있었고 그런 이제 여객기의 밸리 스페이스가 전 세계 항공 캐파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코로나 때 그게 이제 운항을 안 하다 보니까 예. 화물을 하는 항공사는 이제 화물 전용 캐리어나 아니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들인데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예, 여객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CMA나 아니면 멀스크가 화물 에어카고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서 그 네트워크를 금방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큰 우려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화물도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되게 떼돈을 번 거지. 네.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화물 쪽에서 뭐 돈을 버는 경우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유일했고요. 2010년도에 한번 좋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한번 좋았었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최근에 뭐 한국의 특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직구를 한다든가 하면 금방금방 와요 물건이 2-3일 만에 도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왔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국내 이제 CJ 대한통이나 한진 같은 유군 업체들이 예. 그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쪽에 그 국내 쪽이나 아니면 일본 아시아권에서 주문이 많은 제품들을 챙겨놔요? 제조하는 저는 회사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서 판매가 많이 되는 어느 시점에 판매가 되는 물품들을 아시아권에 갖고 있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면세구역 내에 네. 그 아직 이제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면세구역 내에 그 수요가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여기서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예, 그래서 해외 직구라고 하더라도 뭐 이틀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네. 게 사실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뭐 한다면은 그렇게 빨리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국내 유군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한진이나 CJ 대한통 같은 업체들이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에 그런 창고를 크게 이제 보유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직구도 좀 빨리 배송되는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해운은 업황이 조금 꺾이고 있고 그다음 일단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항공 쪽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기미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쉽진 않아요. 오늘도 보면 그 AK 홀딩스가 추가적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해야 된다. 뭐 이런 1,000억 정도 또 추가로 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하나도 안 망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풀려지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뭐
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하고 여객하고 이제 좀 다른데요. 화물은 뭐 여전히 좋습니다. 네. 뭐 7월달 화물 운임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분기 때 워낙 역대급으로 운임이 좋았고 예, 그 높았던 수준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객은 사실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2019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를 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7월 달까지 인천공항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7월 달까지 보면 미주노선은 74% 정도, 그리고 유럽은 43%, 동남아 43%, 일본 9%, 중국 2.5%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이제 다시 정상화된 게 좋다고요? 그렇죠.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미주노선은 거의 한 75% 정도. 팬데믹 이전 대비 네네. 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그 제가 뭐 2019년, 21년, 22년 4월부터 7월까지 월간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뭐 4월, 5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 뭐 잘 회복되는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단거리랑 뭐 중거리 쪽은 별로 이렇게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였는데 6월 달에 이제 일본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인천공항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항공사들이 공급을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7월 달에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LCC들도 여객 부문에서 이제 여객만 있잖아요. LCC는 예. 여객 부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 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화물은 좀 빠진다고 보고 있고 여객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객이 올라올 때 진에어나 제주 같은 애들이 이제 영업 흑자가 좀 가시권에 이제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아마 미국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 74%니까 유럽도 43, 동남아는 43인데 일본 9.2, 중국 2.5면 원래 여기에 제일 많은 여객 수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보시면은 이제 그 바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LCC들의 노선별 매출 비중을 보면 국내선이 뭐 18에서 20%, 그리고 네. 일본 노선이 거의 20%, 중국이 한 10%에서 15% 정도고 동남아가 32에서 43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입니다. 예. 제주항공하고 진해인데 일단 동남아가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올해 하반기에 좀 올라와 주면 어느 정도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원래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원래 운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 항공사나 비행기를 막 띄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기 노선 같은 경우는 운수권을 배정을 받아야 띄울 수 있거든요. 예. LCC들은 그런 운수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노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노선은 아니고요. 동남아하고 일본이 회복되면 LCC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급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수요가 이제 받쳐주는 가운데 과당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드가 과거만큼 안 빠지면 됩니다. 근데 네. 3분기, 4분기 때 이제 높게 유지가 되던 국제선의 일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버티느냐 이게 이제 흑자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무서워하거든요. 이제 항공주는 될 거야 해가지고 여행주 될 거야. 여행주는 갔다가 죽었지만 항공주는 들어가는 쪽쪽 다 그러니까 사망했거든요. 투자자들이.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 이슈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올해까지만 자금 조달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자금 조달 이슈가 많이 줄어들까요?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랑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나 4분기 정도의 영업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정부 국채은행으로부터 연구채를 발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 스텝업 조항이라는 게 금리가 발의가 올라가요? 되면서 금리가 이제 10%, 12%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항공사들이.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사실 뭐 사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 여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상태가 돼야지 이제 증권사에서 인수를 해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진에어가 이번에 이제
뭐 이번 달에 스텝업 되는 게 있고 제주항공이 내년 초에 있습니다. 네. 내년 3, 4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대비하기 위해서 뭐 그 제주항공이 이제 제주주 AK홀딩스가 교환사채를 찍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구 전환사채는 자본 기타 불입 자본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상환하고 나면은 어쨌든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본이 잠식이 일부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잠식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에코티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영구채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방향성은 좋아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CC는 3분기, 네. 4분기 내년까지 본다면 좋아지는 방향이고 어차피 증자라면 현재 시가 대비 20% 이상 할인해서 일단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증자 이슈 또 증자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네. 오히려 그때는 이제 그때, 기회다. 네, 기회가 이번 되고, 증자는 기회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증자는 또 이제 싸게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 한 20에서 25% 정도 규모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수준의 이제 증자를 한다면 진에어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영구채만을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어차피 진에어는 에어부산 지분을 또 인수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자금까지 다 감안했을 때 한 25% 정도의 증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주가가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고 증자도 할인된 가격에 받으면 내년 뭐 올해 4분기 내년도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도기님이 이제는 막 무서워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지만 저만 하더라도 무슨 좌우지간 이제 코로나 조금 풀려요, 뭐 리오프닝 관심주가 있어요, 뭐 할 때마다 늘 보면 LCC 관련해서 T-Way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거 했는데 진짜 번번이 계단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더 밀릴 때가 있네 싶을 만큼 다 이제 위치에 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주가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2년이 좀 넘었고 사실 네. 뭐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사실 저는 LCC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LCC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린 거는 이제 7월 달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올리면서 이제 캐시플로우 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현재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 가지고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차환이라든가 영구채를 상환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분기, 4분기를 지나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영업 현금 흐름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LCC들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상황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맡고 있는 업종 중에 또 이제 그 택배사들, 택배사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그 운전해서 갖다 주기만 하는 줄 알았던 이제 풀필먼트로 완전히 창고업을 하는 걸로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아까도 설명하는데 아예 창고에서 쟁여놓고 있다가 바로 싸주는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이쪽도 성장률이 한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 택배의 성장은 일단 미드 싱글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택배 쪽은 저희가 한 4에서 5% 정도 성장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신 LMD라고 해서 뉴 LMD 같은 이제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은 YY로 한 100% 정도씩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물량들이 아직 전체 그 회사들이 처리하는 물량 대비 차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게 기여하는 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올해 택배는 일단 업체별로 상당히 좀 그 차별화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진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가 좋았습니다. 1분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게 대한통운 택배가 1, 2월 달에 파업하면서 그 물량들이 상당히 이탈이 많았었고 쿠팡이 아직까지 한진하고 롯데를 이용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쿠팡이 이제 뭐 광역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과 롯데로지스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배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쿠팡이 이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고 풀피먼 센터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택배 사업자도 등록도 이미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달부터는 한진하고 롯데의 주동 물량 50%를 직접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때 한진이 대한통운의 수혜를 받아서 되게 물량 성장도 좋았고 했는데 2분기 오면서 대한통운은 회복되고 있고 한진은 경쟁이 좀 심해지는 가운데 쿠팡 물량도 빠지다 보니까 실적이 네.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택배 업체들 중에서는 대한통운이 한진보다는 좀 아웃퍼폼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 택배 시장이 워낙 높은 성장세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코로나 국면 거치면서 택배 업체들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기사들의 처우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정상화 시키면서 단가를 많이 올리는 그런 네. 작업들을 진행해서 올해 2분기부터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 수익성이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쿠팡은 언제 흑자 전환 가능해 보입니까? 양 의원님 보시기에. 이 회사가 흑자가 가능한 한 회사예요? 제가 이제 쿠팡 담당은 아닌데 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적자 폭이 많이 줄었기 줄었어요?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이제 지켜본다면 내년 정도면은 뭐 흑자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쿠팡이 사실 그 풀피먼 센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쪽에 그 물량들 상당히 많이 흡수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그 시장은 쿠팡의 행보를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성장률 일부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쿠팡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물건 그냥 이커머스라고 이제 하기에는 이커머스 플러스 물류 회사 네네. 플러스 풀필먼트까지 완전히 다 하는 회사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한질이라든가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을 다 얘네가 자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네 거를 뺏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근데 이제 한진하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그 이커머스 그 유통 채널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렇죠. 이제 채널이면서 그 네.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대한통운이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본인들의 물량은 아니고 남들의 그렇죠. 남들 물량이죠. 물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이 그 이커머스 쪽 채널에서 얼만큼 다른 사이트의 그런 고객들을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의 잠재 고객들이 네. 쿠팡으로 넘어가는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 이커머스를 쉽게 얘기하면 뭐 다른 뭐 무슨 번가 무슨 뭐 무슨 마켓 이런 것들의 시장을 잠식해서 쿠팡이 더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진짜 절대 지존의 그 이커머스 회사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풀필먼트와 그 배송 업체들의 영역까지도 얘네가 먹어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쇼핑이라는 곳하고 이제 CJ 대한통운을 같이 풀피먼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협력해서. 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쿠팡에 대응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물량들을 대한통운을 통해서 당일 배송이나 네. 뭐 그런 거를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쿠팡하고 정말 경쟁이 되느냐 예.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이 뭐 독보적으로 일단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네이버 쇼핑 플러스 대한통운의 서비스가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얼만큼 경쟁력을 갖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대한통운이 뭐 풀피먼 센터 완전 자동화 해갖고 최근에 이제 군포 쪽에서 네.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뭐 밤 11시쯤에 11시 전에만 주문하니까 새벽에 또 배송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놀라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거 밤잠 설쳐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가는 그 택배 기사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정당한 그게 페이가 이루어지고 대가가 이루어지고 이런다면 과연 이 가격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 싶을 그래서 정도로 자동화를 상당히 자동화를 많이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분류부터 포장까지 거의 뭐 99% 자동화되어 있는 네. 그런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 받을 만큼 받고 월급 줄 만큼 주고 우리도 쓰면서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싸다,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적당히 그래 뭐 적당히 지불한다 싶어서 흑자도 적절히 내고 적자 내지 말고 나중에 가서 완전 막 싹쓸이 한 다음에 그냥 우리 말고는 쓸데없지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덤태기 씌우지 말고 그랬으면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기사분들 처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 그래요? 비해서. 예. 많이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잘하면 이제 네이버와 쿠팡의 건곤일척의 싸움이 네. 앞으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이커머스 쪽에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세계 쪽 이마트 그룹도 또 만만치 않고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러면 야, 해당 업체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유통업체는 도대체 언제까지 죽기 살기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러니. 수익이 안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이제 진입과 또 진출의 그 타이밍은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또 해운과 운송 섹터 좀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볼 만한 섹터다 하시면서 아주 경청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